너희 요즘에 나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내가 그만두길 바라고 신호를 준 거지? 내가 여기 얹혀 사는 군 식구도 아니고 너희 도와준다고 일도 그만두고 여기 들어와 있는 건데 무슨 가정부 부리듯이 그런 취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민수 아빠도 그래. 무슨 뭔지 좀 보라고 하질 않나? 살림에 신경을 더 쓰라고 하지 않나? 엄마는 지영이 네가 도와달라 그래서 너 고생하지 말라고 온 거잖아. 아니야? 너희가 입맛대로 마음대로 부리라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모님도 공짜로 하신 일은 아니잖아요. 뭐? 공짜가 아니라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월 60만 원에 부릴 수 있는 입주 도우미쯤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 300만 원 주는 입주 도우미한테도 그렇게는 말 못해. 그래도 저희가 아예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그래도 장모님 생각해서 최대한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살림은 이러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 거 모르니? 나는 5년 동안 그 돈 받고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애 키워주고 다 했어. 사위한테 그런 말 들으면서 너희 집에서 일하느니 다른 집 들어가서 가사 도우미 하면 금방 부자 되겠다. 너희도 그럼 그 돈 주고 사람 써봐. 직접 돈 주고 고용해봐야 고마운 줄 알지. 어쨌거나 나는 이제 집에 갈 거니까 너희끼리 알콩달콩 살아봐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성덕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임지영과 사위입니다. 성 씨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시집 보내고 혼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딸이 그런 성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애 낳고 키우다 다시 맞벌이를 하게 되니 힘들다며 죽는 소리를 하던 딸. 그런 딸이 안쓰러워 5년 전에 하던 일도 그만두고 딸을 위해 발벗고 나선 성 씨. 그런 선택이 성 씨를 위해서도 딸을 위해서도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시작은 5년 전이었습니다. 엄마, 나 미치겠어. 왜 그래? 다시 회사 나가야 하는데 민수가 어린이집에 있질 못해. 뭐? 그럼 어째? 손자가 돌이 됐을 때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고 일을 다시 시작한다던 딸이 성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2시간도 못 있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또 바로 데리고 왔어. 나 진짜 이번에 꼭 복직을 해야 하는데. 딸은 무척 괴로운 목소리로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민수가 4살은 돼야 어린이집 갈 수 있을 것 같아. 성 씨는 딸의 부탁에 당황했습니다. 성 씨도 도와주고 싶지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상황이 되질 않았습니다. 엄마도 도와주고 싶은데 일 때문에 하루 종일 봐주는 건 힘들 것 같은데. 아니면 오후에 잠깐씩 봐주는 건 안 될까? 그건 의미가 없지. 내가 회사에 가야 하니까. 엄마 어차피 이번 여름까지만 도와주기로 한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가을에 복직할게. 친한 친구의 삼계탕 집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던 성 씨였는데 매년 바쁜 여름 몇 달만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내년에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진 괜찮니?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몇 년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러면 성 씨에게 일을 그만두라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나름 노후 대비를 한다고는 했지만 60세 젊은 나이에 일을 안 하고 사는 건 불안한 일이었죠. 민수 아빠랑 상의해봤는데 우리가 많이는 아니어도 매달 60만 원씩 엄마한테 주면 어때? 어차피 엄마 여름에만 거기서 일하는데 매달 받으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우리도 그 이상은 힘들어. 그렇게 되면 맞벌이 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만 애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
그 정도는 터무니없는 금액인 것을 성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도 아닌 내 딸을 도와주는 일이니 돈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언제부터 가면 되겠어? 딸은 펄쩍 뛸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형편 좀 풀리면 더 많이 드릴게요. 그렇게 성씨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어린 손자를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루 종일 손자 민수만 돌보다가 딸이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나중엔 일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냥 평일에는 우리 집에서 지내면 안 돼. 성씨가 딸의 집으로 출퇴근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이왕 애 보는 거, 남는 시간에 우리 집 살림도 해주고 그러면 좋잖아. 저녁까지 차려주고. 그러려면 엄마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들어와서 지내. 딸은 점점 더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애만 봐줘도 좋아했지만 그 다음은 청소, 그 다음은 밥. 거의 집안의 모든 일은 성씨가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같이 살자는 거야? 그게 정그러면 주말엔 집에 갔다가 와도 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이라도 여기서 지내. 그래야 엄마도 일하기 편하지.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지내? 평생 그러자는 건 아니고 민수 클 때까지만 그렇게 지내면 안 될까? 어차피 우리는 집에 있는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엄마 불편하지 않게 할게. 성씨도 아침 저녁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합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성씨도 딸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말이라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오늘 애 좀 봐줘. 너 어디 가게? 응, 애 아빠랑 모임. 아니, 이렇게 갑자기. 그럼 언제 오는데? 글쎄, 술 마시니까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아침엔 데리러 올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그럼 민수 놓고 간다. 주말 오전에 쉬고 있는 성씨네 와서 손자를 봐달라는 딸. 성씨가 제대로 된 대답도 하기 전에 딸은 손자 민수를 놓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 사실상 퇴근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 없이는 오래도록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 일을 성씨는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했습니다. 4살에 어린이집을 가긴 했지만 성씨는 입주 도우미 같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애 봐주고 집안일 해주고 주말에도 가끔 손자를 봐주고 그 세월이 5년이나 되었죠. 엄마, 나 출근할게. 그래, 그래. 어서 가봐. 밥그릇은 그냥 둬. 내가 치울 테니까. 장모님, 저도 다녀오겠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딸과 사위를 배웅하고 난 뒤 아침 식사를 했던 그릇들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면 손자 민수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죠. 집으로 돌아와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니 어느새 점심때가 훌쩍 넘었습니다. 3시 반이면 손자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데 시간은 눈만 깜빡하면 흘러가 있었죠. 하지만 그 시간이 된다고 해서 성씨의 할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얘 민수야, 이제 얼른 들어가자. 할머니 밥 해야 돼. 조금만. 그네 5번만 타고 들어갈래, 할머니.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린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놀이터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거의 매일 1시간을 꼬박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놀아야 겨우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아, 진짜 더 놀고 싶은데. 금방 엄마 오셔. 어차피 엄마는 나랑 안 놀아준단 말이야. 그럼 할머니랑 내일도 놀면 되지. 얼른 들어가서 밥 먹자.
그리고 아이를 씻기고 밥 먹이고 하니 어느덧 저녁이 되어 사위가 먼저 퇴근을 했습니다. 장모님, 흰색 반바지 못 보셨어요? 퇴근 후에 운동 모임에 나가는 사위가 옷장을 뒤지며 소리쳤습니다. 운동할 때 잘 입는 반바지가 있는데 그걸 찾고 있는 모양이었죠. 성씨도 무슨 바지인지 바로 떠올렸습니다. 아까 낮에 건조대에 널었던 옷이었기 때문이죠. 아, 그거 오늘 아침에 빨아서 널어놨어. 아직 안 말랐을 텐데. 아, 장모님. 그거 그저께 벗어놓은 건데. 이제야 빠셨어요. 그게 어제는 빨래가 젖길래 세탁기 안 돌렸어. 그러자 사위가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저 화요일, 목요일에 그 옷 입는 거 아시잖아요. 아, 깜빡했어. 깜빡하실 게 따로 있지. 옷장에서 다른 바지를 꺼내며 궁시렁거리는 사위. 그런 사위를 바라보며 성씨는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신경 쓸게. 네? 그리고 사위가 옷을 갈아입고 나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딸이 퇴근했습니다. 왔니? 저녁은? 민수 아빠 오면 같이 먹을게. 엄마 먼저 먹어. 그런데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그대로 소파에 드러눕던 딸이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수 무릎 왜 저래? 빨갛게 까져서 약이 발린 무릎. 성씨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또 놀이터에서 놀다 들어왔어? 민수 놀이터에서 넘어졌구나. 그러게 엄마가 좀 잘 봐야지. 호들갑을 떨며 민수의 무릎을 살피는 딸에게 성씨가 어이없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낮에 어린이집에서 넘어져서 쓸렸대. 선생님이 너한테 연락한다고 했는데 전화 못 받았니? 그러자 딸이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아, 오늘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 친구들이랑 놀다가 다쳤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약 발라준 거야.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래? 몰랐네. 태연하게 대꾸하는 딸 때문에 성씨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매일 1시간씩 시간 보내는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꼭 그 일이 잘못된 일인 것 마냥 구는 딸이었습니다. 설령 성씨 때문에 다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딸의 반응은 분명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는 딸은 손자가 그렇게 좋아하는 놀이터에서 놀아주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었습니다. 성씨는 심란한 마음을 뒤로하고 식탁에 앉아 혼자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사위가 돌아오면 9시가 넘는데 딸은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먹곤 했습니다. 쌀알이 모래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성씨 탓을 하는 딸과 사위에게 서운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언니, 그거 둘이서 무슨 사인을 주는 거 아니야? 주말에 집에 놀러온 이웃이 말했습니다. 사인이라니? 아니, 언니 손주도 지금 7살이라며? 그게 왜? 그럼 이제 금방 학교 갈 텐데? 애가 다 컸잖아. 그럼 이제 언니가 필요가 없다. 이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가라고 은근히 눈치를 주는 거 아니냔 말이지. 뭐? 그러면 지영이가 나한테 말을 했겠지. 성씨가 놀라서 대꾸하자 새삼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언니. 그래도 그런 걸 말로 하긴 좀 그렇지. 그러자 성씨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더니 상대방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나 아는 언니는 손주 봐줬더니 글쎄, 딸내미가 엄마만 두고 이민 가버린 거야. 애가 중학생 될 때까지 뒷바라지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이야.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그렇다니까? 언니도 그러기 전에 알아서 나와. 그래도 언닌 그나마 다행이다.
언니는 집이 있으니까 몸만 나오면 되잖아. 그 언니는 어디 쪽방 같은데 들어가야 한다고 막 울고 그러더라니까. 요즘 사위나 딸의 태도 때문에 섭섭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 그저 자신이 너무 편해져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너무 눈치가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고 나와? 그렇다고 갑자기 막 이제 그만둘란다. 그러진 말고 그냥 아프다고 하고 좋게 좋게 말하고 나와야지 뭐. 이렇게 들으니 딸이나 사위의 모든 행동이 그런 신호였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어쨌든 언니 말 들어보니까 사위나 딸도 뭐가 다 못마땅한 것 같은데 사이 틀어지기 전에 그만두는 게 맞지? 그런데 성씨가 생각하기엔 손주가 많이 컸어도 살림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면서는 딸이 고생을 할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아이에게 손이 가는 일이 많고 딸은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지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른 그만둔다 하기에도 망설여졌습니다. 딸이 힘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씨가 고민을 끝내기도 전에 그 한계가 온 듯 했습니다. 지영아, 엄마 이따가 병원 좀 다녀오려고. 성씨는 아침 밥상을 치우다 말고 출근 준비 중인 딸에게 말했습니다. 손목을 주무르며 말하는 성씨에게 딸이 물었습니다. 병원? 갑자기 왜? 손목이 엄청 아프네. 칼질할 때마다 찌릿찌릿해. 왜? 글쎄, 한참 전부터 그러더니 요즘에는 칼질을 못하겠어. 이따가 민수 데려다 주고 병원 다녀올게. 알았어. 딸과 사위가 출근을 하고 난 뒤에 성씨는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이따가 병원 다녀와서 널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민수가 어린이집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땐 손목 보호대를 차고 있었습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는 했지만 집안이라고 애를 돌보면서 손목을 안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청소도 하고 반찬도 하니 다시 하루가 끝이 났고 저녁에 딸과 사위가 함께 퇴근했습니다. 밥을 차려주기 위해 당근을 썰다가 성씨는 딸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영아, 이거 당근 좀 썰어줄래? 왜? 엄마가 해. 나 씻을 거야. 그러고는 성씨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딸은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씨는 칼을 들고 입만 뻐끔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칼을 고쳐쥐고서 당근을 썰다가 조금이지만 손가락에서 피도 보았고 말이죠. 베어서 핏방울 맺힌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성씨를 이번엔 사위가 불렀습니다. 장모님, 잠시만 와보시겠어요? 들고 있던 칼을 도마 위에 조심히 올려놓고 사위가 있는 곳으로 가자 세탁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자 아침에 병원에 가기 전에 돌려놓은 빨래들이 생각이 났죠. 아이고, 그거 깜빡했네. 아침에 널어야 했었는데 병원에 갔다 오는 바람에. 그러자 사위가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여름에 이렇게 세탁기 안에 두시면 냄새나요. 다시 돌려야겠다. 병원에 갔다 왔다는 성씨의 말에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는 사위의 안중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씨가 깜빡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사위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운동 갈 때 입은 티에서 냄새나서 아주 창피해서 죽을 뻔했어요. 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랑도 부대끼고 그러는데 그랬어? 내가 정신이 없네. 그러니까 빨래를 제때제때. 아, 알겠어. 지금 다시 빨아서 널면 되지. 사위의 잔소리 이절이 시작되려고 하자
성 씨가 황급히 말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2절이 끝이 아니라 3절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요, 장모님. 잠깐 이리로 와보세요. 그러더니 거실로 끌고 가는 사위. 벽걸이 TV 뒤에 손가락을 대더니 검지손가락으로 슥 하고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가락을 성씨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기왕 하시는 거 이런 데까지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보세요. 제가 며칠 전부터 봤는데 이거 다 애가 만지고 그 손이 또 입에 들어가고 하면 다 같이 먼지 먹고 사는 거예요. 청소하실 때 한 번씩 닦아주시면 좋잖아요. 성 씨는 황당함에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는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사위에게 들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성 씨가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 하고 있는데 사위가 부엌을 힐끔거리면서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식칼도 저렇게 두면 민수가 만져요. 갑자기 부르길래 칼질을 하다 말고 내려놓고 온 것인데 그걸로 트집을 잡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웃의 말처럼 이제 그만하고 나가라는 사인인가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딸이 곧 씻고 나와 사위도 잔소리를 멈췄지만 성 씨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정말 너무했습니다. 사위도 그렇지만 딸이라고 크게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지 않고 속이 울렁거리기까지 해서 성 씨는 저녁밥을 먹지 않고 일찍 방에 들어와 누웠습니다. 하지만 아까 사위에게 한마디 하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됐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당황해서 반박 한번 제대로 못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딸도 사위도 보고 싶지가 않아졌죠. 정말로 나갈 때가 됐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늦게 딸과 사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뒷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내일 여행 갈 때 말이야. 장모님한테도 물어봐야 하나? 엄마 내일 아침에 가는데 뭐하러? 엄마도 집에서 쉬겠지. 그래도 말도 없이 우리끼리만 가기는 좀 찜찜한데. 그러면 어디 갈 때마다 엄마한테 물어보게. 그냥 우리끼리 가. 아, 같이 지내면 이런 게 너무 애매하다니까. 그건 그래. 당신도 많이 불편하지? 그래도 어쩌겠어. 당신이 힘들다며. 다음 날이 주말이라고 늦은 밤까지 안 자고 있었는지 두런두런 들려오는 대화에 거실에 나가려던 성 씨가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성 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딸 키워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그런 딸을 위해서 지난 5년간 60만 원 받아서 장봐가며 밥 먹이고 손주도 대신 키워주며 정성껏 도와줬던 자신의 세월이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성 씨는 새벽 일찍 짐을 쌌습니다. 주말에 집에 다녀올 땐 별다른 짐 없이 가곤 했는데 큰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오니 딸이 의아해했습니다. 엄마, 그건 뭐야? 어디 멀리 놀러라도 갔다 오시게요.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 씨는 가방을 그대로 든 채로 대답했습니다. 나 집에 가. 알어. 원래 가는 날이잖아. 아니, 다시 안 올 거야. 뭐, 왜? 딸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성 씨는 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니들은 이제 내가 여기서 지내는 게 싫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할 만큼 했고, 민수도 다 컸으니까. 이제 그만하려고. 딸도 사위도 당황했습니다. 사실 성 씨도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웃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그만둔다고 할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결론은 딸에게 자신이 그만두는 이유를 말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왜 그만두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딸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너희 요즘에 나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내가 그만두길 바라고 신호를 준 거지? 내가 여기 얹혀 사는 군 식구도 아니고, 엄마는 너희 도와준다고 일도 그만두고 여기 들어와 있는 건데, 무슨 가정부 부리듯이 그런 취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민수 아빠도 그래. 무슨 뭔지 좀 보라고 하질 않나? 살림에 신경을 더 쓰라고 하질 않나? 딸과 사위가 성씨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지영이 네가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 딸 고생하지 말라고 온 거잖아. 아니야? 너희가 마음대로 부리라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말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대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 고맙다고는 안 해도 사사건건 트집은 잡지 말아야지. 그러자 사위가 발끈했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모님도 공짜로 하신 일은 아니잖아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뭐? 공짜가 아니라고? 그러면 너는 나를 월 60만 원에 쓰는 입주도우미쯤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다달이 돈을 준다기에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기특하다 생각했지만 애초에 그 돈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주니 그 돈으로 성씨를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60만 원 받아서 이것저것 쓰다 보면 용돈도 못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아예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그래도 장모님 생각해서 최대한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살림은 이러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게 최저시급도 안 되는 거 모르니? 너희 집에서 일하느니 다른 집 들어가서 입주도우미 하면 금방 부자 되겠다. 너희도 그럼 그 돈 주고 사람 써. 직접 돈 주고 고용해봐야 고마운 줄 알지. 어쨌거나 나는 집에 갈 거니까 너희끼리 알콩달콩 살아봐라. 그러자 사위가 한마디 더 하려고 입을 뗐습니다. 딸이 그런 사위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어차피 민수도 금방 학교 가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든 해볼게. 엄마 그동안 수고했어. 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성씨가 그만두길 바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끝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지영이 너 아무리 엄마가 여태 도와줬다지만 네가 이 집 주인이면 직접 다 들여다보기도 하고 신경 쓰면서 살아야 돼. 민수도 말이야, 네 아들이잖아. 일만 한다고 가정일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 딸이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씨는 뒤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런 성씨를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성씨는 그렇게 집에 온 뒤로도 괴로웠습니다. 여름이지만 마음은 추운 겨울 같았습니다. 찬바람 쌩쌩 부는 가슴을 끌어안고 딸에 대한 걱정을 지원했습니다. 애 봐준 공 없고 자식은 키워봐야 소용없다지만 막상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 그 쓰라림을 어쩌질 못했습니다. 성씨는 한동안 딸네 가족에게서 힘들게 정을 때려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거, 섭섭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 아직도 딸과 사위가 괘씸했죠. 그런데 딸은 잘 사는지 연락 하나 없더니 민수가 입학한 뒤 딱 한 달이 지나자 성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했어. 됐어. 다 지난 일이야.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그 일로 또 이러쿵 저러쿵 따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왜 전화했니? 그러자 딸이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말 꺼내기 나도 힘든데. 좀만 더 도와줄 수 없을까? 민수 학교 들어가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 당연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저녁 늦게까지 아이를 봐주지만
초등학교는 또 달랐겠죠. 그리고 8살이 된다고 손이 많이 가던 애가 금방 철이 드는 게 아니었으니 한 번에 닥친 일들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하고 애 돌보고 집안일까지 전부 하려니까 몸이 갈리는 것 같아. 민수 아빠는 뭐 하고? 둘이 해도 일 끝나고 와서 하는 게 한계가 있어. 민수도 방과 후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애도 힘들어해. 그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씨도 성씨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민수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안 될까? 민수 아빠도 그때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던 거 반성하고 있어. 그때까지 도와주면 나는 10년 넘게 너 뒷바라지만 하면서 사는 거겠네. 미안한데 엄마도 다시 일하고 있고 너 도와줄 시간이 없다. 엄만데 좀 그러면 안 돼? 딸 위해서 희생 좀 해주면 안 돼? 영원히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딱 6년만 더 해달라는 건데 어려워? 안 그럼 나 회사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지영아, 남들은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고 다 해. 그동안 네가 너무 편히 살아서 더 힘든 거야. 너는 참, 너 편하고 아쉬운 게 먼저지. 엄마 생각은 안 하지. 딸이 말이 없었습니다. 입안이 썼습니다. 너 엄마 병원 다녀오면 손목 좀 어떠냐고 한마디 물은 적이나 있니? 조금만 살림 도와달라고 하면 싫다 그러고. 네 손으로 뭐 하나라도 한 게 있어? 그리고 애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일 있었는지 신경은 안 썼고? 주말에도 나한테 맡기고 네 할 일만 했잖아. 네가 진짜 한 가정의 엄마가 되려면 그 모든 거 다 네 손으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 애도 키워보고 육아의 기쁨도 느끼고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리고 분명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교훈도 있을 거야. 조금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투정 부리고 불편해지면 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살지는 마, 지영아. 엄마는 너 그렇게 안 키웠고 네가 원래 그런 애라고 생각 안 해. 성씨는 딸이 괘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다 큰 딸을 이렇게까지 뒷바라지 해준 자신의 잘못이겠죠. 스스로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편한 것 좋은 것만 취하려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말이죠. 그렇지만 아직 민수 아빠 얼굴 보고 싶지 않어. 너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엄마대로 마음 좀 더 추스르면 그때 다시 연락할게. 그땐 예전처럼 서로 안부 묻고 가끔 얼굴 보고 그렇게 지내자. 딸은 말없이 흐느끼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마음을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치유되려면 꽤나 시간이 필요할 듯했고 치유가 되더라도 딸과 사위와는 온전히 옛날 같은 관계는 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성씨는 또다시 한숨을 쉬었지만 다시는 똑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냥 밖에서 먹어요. 뭐하러 저희 집까지 오세요? 속이 안 좋아서 식당은 못 가겠다고 했잖아. 식당을 잘 고르면 되죠. 저희 집 오고 싶으시면 식사하신 후에 오셔서 차나 한잔하고 가세요. 그리고 한정식당 같은 데 가면 되잖아요. 조미료 안 쓰고 건강한 음식 파는 그런 식당 찾아서 가면 되죠. 너희 집에서는 못 먹는다는 거야. 아, 뭐하러요? 여러 사람 오면 번잡스럽고 요리도 은수가 해야 하는데. 그냥 미역국 한 그릇 얻어먹는 것도 안 되니. 엄마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말 하는 거잖아. 항암 때문에 식당 못 간다는데
평생 처음 너희 집에서 밥 한 끼도 못 먹어? 왜 꼭 저희 집에서 미역국을 드셔야 되는데요? 며느리한테 밥상 받고 싶어서 그러세요? 괴롭히고 싶어서요? 며느리를 왜 괴롭히고 싶겠어? 은수가 못하면 너도 못해? 왜 갑자기 심술을 부리시는데요? 심술? 너는 암에 걸린 엄마한테 밥상 한번 차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엄마가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일이야? 너는 내가 곧 죽는데도 그렇게 말할 거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밖에서 먹으면 되는 걸 굳이 집에 오시겠다고 하니까 불편해서 그렇죠. 그리고 암이랑 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안복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40세 조정훈과 며느리 현은수입니다. 안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척이나 섭섭했습니다. 자신이 그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뭐가 그리 싫고 지가 떨리는지, 특히나 아들에게는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 안 씨가 아들의 밥상을 차려준 것을 세어보아도 안 씨가 아들에게 밥 한 끼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단 한 끼, 그것도 아픈 엄마의 생일 밥상 단 한 끼 차려주는 게 아들에게는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요?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단 한 번도 아들 집에서 식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명절에는 아들네가 안씨네 집에 와서 안씨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서 먹고는 휙하니 가버렸습니다. 아들이든 며느리든 똑같았습니다. 이런 아들 며느리인 것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자신이 암에 걸린 뒤에도 똑같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안 씨가 딸을 만나기로 했는데 아들과 딸이 꽤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 씨는 간 김에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훈아,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정희 만나러 가는데. 아, 누나요? 그래. 그래서 간 김에 너 시간 있으면 은수랑 같이 한번 볼래? 점심때 말이야. 설레는 마음으로 꺼낸 말에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너희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봤잖아.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죠. 네. 알았어요. 그러면 근처 오시면 연락 주세요. 안 씨는 아들네 집 구경도 좀 하고 싶었고 오랜만에 아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주말에 딸을 만나서 아들네 집 근처로 갔죠. 정훈아, 지금 정희 만났어. 어디로 가면 될까? 아, 거기 대학병원 있잖아요. 거기 앞에서 봬요. 아, 그래? 밖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네, 집에 먹을 것도 없어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아, 그리고 은수는 오늘 같이 못 만나요. 처갓집 갔어요. 아, 그러니. 아쉽네. 엄마, 식사하시고 바로 집으로 가실 거죠? 아들이 안 씨에게 묻자 딸이 안 씨의 휴대폰을 가져가 대답했습니다. 너희 집 구경시켜줄 줄 알았는데. 우리 집 그래. 한 번도 못 가봤잖아. 됐어. 집이 집이지. 무슨 구경이야. 안 씨도 내심 기대를 하고 있어서 실망하긴 했지만 아들의 대답이 너무 단호해서 오히려 딸을 말렸습니다. 됐어. 집에 갈게. 다음에 은수 있을 때 다시 오면 되지. 다음에 오셔도 은수 요리도 못하는데 오셔봤자 대접도 못 해드려요. 그러면 지금 집 구경은 시켜드릴게요. 그리고는 아파트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안 씨는 딸에게 뭐하러 가냐고 했지만 딸은 그런 안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 집 사준 거잖아. 그러면 자기가 먼저 한 번쯤 오셔라 해야지.
엄마는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쩔쩔매. 우리가 그 집 들어가서 뭐라도 훔쳐온대? 그래도 불편하대잖아. 그러는 정훈이 걔는 우리 집도 드나들고 엄마 집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아이고, 알았다. 그래서 안 씨와 딸은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됐지? 밥은 아니, 그냥 밖에서 먹어. 그냥 있는 밥에다 먹으면 되는데 냉장고에 금덩이라도 숨겨놨어. 그러자 아들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냥 싫다고. 구경 한 데서 부른 거야. 밥 먹으려면 나가자. 안 씨와 딸은 아들에게 등 떠밀려 나왔습니다.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밥 내놓으라고 한 불안당 같은 취급이었습니다. 야, 너는 우리 집에 와서 밥도 얻어먹고 엄마한테 가서도 밥 얻어먹으면서 딸도 어이가 없는 듯 말했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다 먹은 뒤에 아들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누나가 모셔다 드릴 거지? 그래, 근데 왜 벌써 가? 엄마,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은수 올 시간 됐어요. 뭐, 올케 오면 같이 차라도 한 잔 마시면 되잖아. 아, 도대체 왜 그래? 누나는 쉬는 날 시어머니 만나고 싶어. 올케는 결혼하고 한 번도 못 봐서 하는 소리지. 그리고 당연히 나도 시어머니가 우리 집 근처에 오시면 뵙고 가지. 그게 예의 아니니? 누가 올케처럼 도망다녀? 아, 됐어. 갈게. 그러고는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 씨도 식당을 나와서 딸의 차를 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라도 들렸다 갈래? 너희 집에는 뭐 하러?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왔잖아. 과일이라도 먹고 얘기도 하고 가면 되지. 아냐. 이만 집에 갈게. 그러자 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정훈이 쟤는 아무튼 차가워. 그 집도 살 때 엄마한테 돈만 달라고 그러고 상의도 하나 안 하더니. 그래도 결혼했으면 한 번은 초대해서 대접 한 번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적어도 받은 만큼은 해야지. 아이고, 됐어. 식구끼리 무슨. 올케 음식 못한다고 딱 자르는 것 봐. 됐다니까 그래. 둘이 잘 살면 그만이니까 삐딱하게 보지 말어. 안 씨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예 섭섭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아들의 말에서 자신의 방문을 무척거리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안 씨도 굳이 아들네에 가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아들도 안 씨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좀 먼 가족으로 지낸 것이 거의 10년에 가까웠습니다. 그건 아들이 자식둘을 낳으면서도 같았습니다. 애 봐준다며 안사도는 드나드는 것 같았지만 자신은 늘 불청객 취급이었죠. 그리 멀지도 않은 아들네이지만 안 씨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먼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는 명절 때나 돼야 그 귀한 얼굴들을 비춰주었습니다. 왔니? 명절 당일 아침이 되어 아들네 가족이 안 씨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례를 지내긴 하지만 일손이 안 씨 하나뿐이니 상은 최소한으로만 차렸습니다. 아들은 명절 차례도 지내지 말자고 성화였지만 그래도 평생 지내온 것을 하루아침에 안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고 이렇게 자식들이 찾아오는데 기왕 차리는 거 명절 음식 푸짐하게 차려서 먹이고 싶었습니다. 상을 다 차려놨으니 아들도 며느리도 할 일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양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어린 손주들은 거실에 며느리는 멀뚱하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안 씨는 아들 며느리 먹을 것 챙겨주느라 정신이 없었죠. 엄마는 왜 안 드세요? 나는 너희 가면 먹을게. 금방 가야 된다며? 이거 곶감도 싸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먹어. 아들은 밥을 먹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식사 후에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음식 챙겨가. 안 씨가 큰 쇼핑백에 담긴 음식들을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들 며느리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둘이 안 씨네 집에 머물렀던 시간은 2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 남은 안 씨는 씁쓸할 수밖에 없었죠. 요즘은 옛날처럼 떠들썩한 명절은 꿈도 못 꿨습니다. 아들, 딸 모두 결혼을 하니 다 같이 모일 일도 없었고, 와도 밥만 먹고 가버리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해봤자 평소보다 음식만 조금 더 많이 하는 날일 뿐이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나 보다 하고 체념한 지가 벌써 한참 되었습니다. 뭘 또 이렇게 차렸어? 조금만 하라니까. 차례 지냈던 상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점심때쯤 도착한 딸이 말했습니다. 너희도 싸가야지. 이리 비켜봐. 내가 설거지 할게. 딸이 안 씨가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갔어? 아이고, 팔자 좋다. 나는 지금 설거지 엄청 하고 오는 길인데. 할 것도 많이 없어. 정훈이 시키지. 또 얼른 집에 가라고 했지. 안 씨는 웃었고 딸은 혀를 찼습니다. 딸은 설거지 후에 밥 먹고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나마 딸이 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는 것도 크게 불만이 없었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안 씨의 인생을 바꾸는 큰일이 생겼습니다. 유방암입니다. 안 씨도 울고 딸과 아들 모두 슬퍼했습니다. 한동안은 곧 죽을 것처럼 정신을 빼놓고 살았죠. 하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수술은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 씨는 한쪽 가슴을 절제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가슴에 살 대신 자리 잡은 흉터에 안 씨는 목욕을 할 때마다 우울했죠. 하지만 수술보다도 남은 상처보다도 안 씨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항암 치료였습니다. 안 씨는 지금도 고통스러운 항암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총 3번의 항암 치료를 했고 그 때문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늘 모자를 쓰고 외출했습니다. 엄마, 나랑 가발 맞추러 가자. 가발. 요새는 가발이 진짜 머리 같아서 전혀 이상하지도 않대. 매일 모자만 쓰고 다니는 거 지겹잖아. 그나마 딸이 옆에서 살뜰하게 챙겨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암을 시작한 뒤로 안 씨는 늘 속이 좋지 않아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고 외식은 엄두도 못 냈죠. 지치고 우울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안 씨에게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생일에는 정훈이네 집에 한번 가자. 정훈이네를 왜? 아니, 이번에 정훈이네 이사도 했잖아. 집들이 겸 엄마 생일 겸 가는 거지 뭐. 3달 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 아들네. 그리고 함께 아들네에 가자는 딸에게 안 씨는 흔쾌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훈이도 그렇게 하자 그래. 아이고, 걔는 말 안 하면 엄마 생일인 줄도 모르지. 거봐. 좋아할지 모르겠다. 내가 말할게. 역시나 아들에게 물어보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아들도 딸의 의견에 알겠다고 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안 씨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딸은 무척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수술하고 항암하느라 고생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정도 당연히 못 해주겠어? 여태껏 안 씨의 생일은 딸이 챙겨줬습니다. 매년 미역국 끓여주는 건 딸밖에 없었죠. 딸은 이번엔 안 씨에게 의미가 있는 생일이니까 특별하게 보내자는 취지였습니다. 괜히 부담 주지 마라. 무슨 부담이야. 미역국만 끓이면 되는데. 어차피 이것저것 많이 먹지도 못하잖아, 엄마. 걱정 마.
내가 정훈이랑 통화해 볼게. 안 씨는 걱정스러웠지만 사람이 아프니 안 하던 짓도 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들네 집에 가서 미역국 한 그릇 얻어먹는 게 그리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이 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전화 받았어요. 그랬니? 그런데요. 엄마 생신날 그냥 외식하는 게 좋겠어요. 역시나였습니다. 그냥 밖에서 먹어요. 뭐하러 저희 집까지 오세요? 하지만 밖에서 못 먹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잖아. 엄마 속이 안 좋아서. 항암 수술을 시작한 이후로는 안 씨는 바깥에서 밥을 사 먹지 않았습니다. 늘 속이 좋지 않았고 특히나 식당에서 먹는 밥은 잘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냄새 때문인지 조미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딸도 그것을 알아서 아들내서 먹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식당을 잘 고르면 되죠. 저희 집 오고 싶으시면 식사하신 후에 오셔서 차나 한잔하고 가세요. 안 씨는 대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 씨가 침묵하자 아들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한정식당 같은 데 가면 되잖아요. 조미료 안 쓰고 건강한 음식 파는 그런 식당 찾아서 가면 되죠. 너희 집에서 먹는 건 안 된다는 거구나. 안 씨가 물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 번도 묻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아, 뭐하러요? 번잡스럽고 또 요리를 은수가 해야 하는데. 그냥 미역국 한 그릇 얻어먹는 것도 안 되니. 안 씨는 서러운 마음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안 씨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꼭 저희 집에서 미역국을 드셔야 되는데요? 며느리한테 밥상 받고 싶어서 그러세요? 시어머니니까 괴롭히고 싶어서요? 며느리를 왜 괴롭히고 싶겠어? 은수가 못하면 너도 못해? 제가 미역국을 어떻게 끓여요? 왜 갑자기 심술을 부리시는데요? 심술? 너는 암에 걸린 엄마한테 밥상 한번 차려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엄마가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일이야? 너는 내가 곧 죽는데도 그렇게 말할 거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밖에서 먹으면 되는 걸 굳이 집에 오시겠다고 하니까 불편해서 그렇죠. 그리고 암이랑 밥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자꾸 암 타령을 하세요. 또 수술도 잘 됐잖아요. 안 씨가 대꾸하지 않자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튼간 외식하실 거면 참석하고요. 아니면 누나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그런 말을 듣고도 더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속상해 있었습니다. 아들내서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이렇게 힘들고 욕먹을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는 걸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질색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싫다는데 뭐하러 가나 싶어 그동안 가지 않았지만 안 씨도 아들의 이런 반응은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딸도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그날 저녁 안 씨네 집으로 왔습니다. 아무래도 생일날은 그냥 우리 집에서 밥 한 끼 먹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생일인데 왜 엄마가 맛있는 걸 해줘? 정훈이가 뭘 했어? 또 싸가지 없이 말했지? 그냥 식당 가자는데. 뭐? 아니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엄마한테도 그 소리해? 무슨 그런 놈이 다 있어? 엄마 식당에서 밥 못 먹는 거 뻔히 알면서? 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사진 올리는 거 보니까 이사했다고 집들이도 하고 했더라. 무슨 그런 나쁜 것들이 다 있어? 식구들이 와서 밥 먹는 건 그렇게 싫고 남은 괜찮은 거야? 안 씨도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이 아들에게 따지려는 걸 안 씨가 뜯어 말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생일상 받아봤자 전혀 기쁘지 않았으니 말이죠. 결국에는 안 씨의 생일날 딸과 사위가 안 씨네 집으로 와서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아들도 왔는데 며느리와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너 왜 혼자 와? 왜? 시어머니 생신인데 올케는 왜 안 와? 누나나 엄마가 이럴까봐 안 데리고 온 거지. 우리 집에서 밥 안 먹었다고 한 소리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자 안 씨보다 오히려 딸이 더 화가 나 말했습니다. 너희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어려워? 엄마 생신인데? 아, 그러면 누나가 하면 되잖아. 그깟 밥이 뭐라고 자꾸 이래. 결국에 내가 했잖아. 누가 생일상 차리는 거 힘들어서 그래? 너 지금까지 엄마 생신이라고 미역국 하나라도 끓여드려 본 적 있어? 너는 그렇게 평생 엄마한테 받아먹고는 결혼하면 끝이라 이거야? 아, 왜 남의 집에서 밥을 먹어? 뭐? 남의 집? 그러면 왜 엄마한테 남의 집을 사달라 그랬어? 이거 아주 나쁜 놈이네. 너는 엄마 생신에 와서 남이라고 하고 싶니? 그게 아니라 또 오면 은수가 밥 차리고 해야 하잖아. 그걸 누가 좋아해? 서로 불편하게 왜 집에서 먹어야 하느냐는 거지. 그냥 밖에서 사 먹으면 되지. 너는 자식으로서 한 번을 그렇게 못해? 그것도 엄마 하나마면서 함들다는데 굳이 밖에서 먹자고 해가면서? 그래, 네 말대로 이게 남이지 뭐야? 그리고 언제 올케한테 밥 차리래? 올케가 밥하는 거 그렇게 싫으면 네가 하면 되잖아? 아니, 우리 집에서 밥 먹자는 소리가 당연히 그 소리지. 그게 그 소리로 들리면 네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잘못된 거니? 그리고 설사 올케가 차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돼? 항암 치료받고 있는 시어머니 생신날 며느리가 밥상 한 번 못 차려줘? 그리고 생신날엔 코빼기도 안 비춰? 이게 말이나 되니? 거봐. 이렇게 난리 칠까봐 내가 안 데리고 온 거잖아. 참 어이가 없다. 엄마가 시집살이라도 시킨 것 같네. 지난 10년간 만난 게 몇 번이나 된다고 그래? 올케는 그냥 시집에 시자만 들어가도 부들부들하는 거잖아. 정이야, 됐어. 그만해. 언성을 높이는 딸과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번엔 안 씨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래요. 항암 때문에 힘들면 그냥 집에서 이렇게 식사하면 되지. 왜 굳이 오겠다고 하셔가지고 서로 서운하게 그러세요. 도대체 누가 서운하다는 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정작 서운한 사람에게 서운하다 하니 황당했죠. 너는 생판 남한테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안 씨는 서글프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안 씨 탓만 했고 그런 아들의 대꾸에 딸도 열불이 났는지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화를 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딸 함께 모였는데 생일이 엉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내 생일이고 뭐고 그냥 챙기지 마. 나도 너희 집에 간다고 괜히 연락하고 그렇게 안 할 테니까. 결혼했으니까 엄마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힐 일 없잖아요. 뭐?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알았대도 그러네. 정훈이 너는 그만 가봐라. 아들은 생바람만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정이 너도 이만 가고. 혼자 있고 싶어. 엄마,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우리끼리 먹으면 되잖아. 생일인데.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어. 미역국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 아침에 먹을게. 고마워. 딸도 속상한 상태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혼자 남게 되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더니 그게 사실인 듯 했습니다. 딸을 보면 세상 모든 자식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알겠지만 적어도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안 씨의 자식이 아닌 듯 했죠.
안 씨는 여태껏 아들이 바라는 대로 거리를 두며 살았지만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과 남이 되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이게 모두 아들의 생각인지 며느리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들 며느리가 원하는 바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딸은 돌아가고도 신경이 쓰이는지 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에 안 좋아. 알지? 그래. 그런 놈인 건 알았지만 나도 이제 더 이상 상종 안 해. 이제 정은이는 우리 식구도 아닌가 봐. 딸도 안 씨와 같은 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 대단한 집구석에서 나도 밥 먹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도 잊어. 알았어. 걱정 마. 안 씨도 암에 걸리고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암에 걸린 걸 알았을 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마당에 자식들 눈치 덜 보자, 보고 싶은 만큼 실컷 보고 가자 생각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싫다는 자식에게 목맬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인생은 짧은데 짝사랑에 괴로워하다 부질없이 세월을 흘려보내긴 싫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속상했지만 아들에게 확실히 체념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 씨의 마음을 아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자주 연락도 하지 않으니 말이죠. 그리고 몇 달 후 명절이 되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수 데리고 갈게요. 어쩌면 그렇게 얼굴 붉히며 헤어진 것에 대한 화해의 연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 씨는 다른 말 없이 그저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날 아들과 며느리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야, 엄마. 차례 안 지내요?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은 낯선 명절. 안 씨는 아픈 몸을 해서까지 혼자 고군분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차례를 지내지 말자고 해놓고도 막상 아무것도 없으니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러게 진작 차례 없애자고 했잖아요. 그러고는 두리번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밥도 아예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음식 안 해. 속도 안 좋고 힘들어서. 그러자 아들이 난감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밥은요? 식당 가서 먹어요? 그렇게 말해도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의 상태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는 아침에 알아서 챙겨 먹었어. 아들도 며느리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오라고 하셨어요? 애들도 밥 안 먹었는데. 내가 언제 오라고 했어?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 그게 그거죠. 힘들게 왔더니 밥도 없고. 알아서 하라고요? 밥? 황당했습니다. 그 난리를 쳐놓고 안 씨에게 밥 타령을 할 수 있는 뻔뻔함에 놀랐죠. 너희끼리 나가서 먹던가 알아서 차려 먹던가 해.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요? 왜? 너희 손은 금태라도 둘렀어? 받아먹기만 하고 차릴 줄은 모르니? 엄마! 설마 너희가 나한테 밥 달라고 할 줄은 몰랐어. 생일날 그렇게 말해도 밥 한 번 차리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했잖아. 그러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또 그놈의 밥상 타령이에요? 아니, 밥상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부모를 질색하는 너희한테 실망한 거야. 참 인정머리 없는 자식 아니냐? 너는 처갓집에도 그렇게 하니? 처갓집 얘기가 왜 나와요? 처갓집에도 그렇게 하면 너는 천하의 나쁜 놈이고, 처갓집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썩을 놈의 불효자 아니니?
너희도 나중에 너희 애들한테 딱 그만큼만 대접받고 살아라. 안 씨의 말에 아들 며느리의 안색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아무 말 안 했더니 좋은 부모가 아니라 바보 같은 부모로 취급하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차리신 것도 저한테 시위하시느라 그런 거죠. 참 말본새 한번 대단한 아들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저희는 그냥 돌아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안 찾아올게요. 대접도 안 해주는 시집에 어느 며느리가 또 오고 싶겠어요. 너는 참 은수 생각하는 만큼 부모를 요만큼이라도 생각은 하니? 그래. 가든 말든 그것도 너희 맘대로 해. 나도 너희는 남이라고 생각할게. 너희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알았어요. 아들이 뒤돌아서자마자 뒤통수에다 대고 안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 죽기 전에 이 집은 네 누나 앞으로 주고 갈 거니까 그것도 알아도. 상관없지? 어차피 남이니까. 그러자 아들이 희번득한 눈으로 다시 뒤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유산 가지고 협박하세요. 그건 협박이 되나 보다. 왜? 엄마가 암 환자니까 금방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남처럼 살라며? 나도 남한테는 내 재산 안 줘. 나도 나한테 잘하는 자식이 좋지. 피만 이어져 있는 남보다도 못한 자식은 필요 없다. 그러자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간다며? 어서 가봐. 문 걸어 잠궈야 하니까. 아들이 안 씨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엔 안 씨가 아들을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딸깍하고 문을 잠가버렸죠. 마지막에 본 아들의 허탈한 표정. 돈이 걸려 있어야 부모를 부모처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며칠 뒤에 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 오세요. 그때 못해드린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한 발짝 양보한 듯한 말에 안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안 씨를 머저리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다고 내 마음 변하지 않으니까 싫은 일 할 것 없어. 괜히 애쓸까봐 말해준다. 아들은 말이 없었고 안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도 수술하고 항암하느라 힘들어 했을 때도 그저 자기 가족만 챙기기 바빴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이 힘들어 보니 진짜 나를 위해주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분이 됐습니다. 그게 자식일지라도 날 생각해주지 않는 사람을 품에 안고 살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인생인데 앞으로는 좋은 것만 먹고 좋은 말만 듣고 좋은 사람하고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뚫린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였습니다. 제가 뭐 거한 대접 바라는 게 아니라요. 그렇다고 딸랑 미역국 하나 끓여주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절 무시하시는 걸로밖에 안 느껴져요. 저희 엄마는 사위라고 늘 백년 손님 대접해주는데 어머니 손자 낳아준 며느리한테 먹던 반찬 꺼내서 주시는 건 무슨 경우예요? 너는 친정에 가는 만큼 우리 집에 올래 그럼? 너희도 나를 사돈네만큼 챙기면서 그런 소리 해라. 그리고 너는 시엄마 생일이라고 와서는 도대체 뭘 해줬길래 며느리 대접 안 해준다고 투정이야? 생신 선물은 우리 선율이 아니에요? 저희가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이렇게 홀대를 하세요. 말 한 번 잘했다. 너희는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나한테 대접을 운운하니? 그리고 니네 애를 니네가 낳아놓고는 왜 나한테 생색을 내고 있어?
이렇게는 더는 못 있겠어요. 며느리는 입 꼭 다물고 살아야 하나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있으면 저도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애 낳고 애써 찾아온 며느리한테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시집살이? 이게 시집살이니? 며느리살이지. 그렇게 애써야 오는 거면 이제는 차라리 오지 말어. 나도 너희 오면 힘들어. 명절이고 생일이고 그냥 나 혼자가 편하겠다. 이거 원 며느리 눈치 보여서 숨도 못 쉬겠어. 아, 이제 오지 마. 나도 안 갈 테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백정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38세 이성민과 며느리 33세 조유진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생일날 아픈 몸을 이끌고 밥 차려줬더니 욕만 얻어먹은 백 씨였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그토록 기다려오던 반가운 말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백 씨는 후회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자신처럼 괴로울 줄 착각했던 자신이 바보였습니다. 눈물바람으로 집 밖을 나서던 며느리.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달래며 눈빛으로 자신을 탓하던 아들. 억울하고 서운한 건 백 씨뿐인 듯했습니다. 이대로 연을 끊고 살면 며느리 좋은 일만 시키는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 이대로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백 씨는 어떤 다짐을 하며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은 4년 전에 결혼했고 결혼할 당시 백 씨가 작지만 아파트도 해줬는데 백 씨는 그 집에 딱 2번 가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갔을 때는 그마저도 가시방석에 앉은 듯해서 바깥에서 후딱 식사한 뒤에 금방 돌아오고 말았죠. 그리고 2번째 방문했을 땐 며느리가 하도 불편해하고 아들도 눈치를 주어서 밥 한 끼 얻어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아무리 자식 집이라도 보고 싶다고 갈 수는 없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뭐 하니? 아, 저 처갓집 가기로 해서요. 그렇다고 아들 며느리가 사돈네 가는 것만큼 백신의 집에 자주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말에 연락하면 늘 사돈네 갔다고 하는데 백씨가 아들 며느리를 보는 것은 1년의 명절을 포함해서 3-4번 될까 말까였습니다. 시어머니란 이렇게 외로운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백씨는 뒷전이 되겠지만 아들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가 지나칠 때도 있었습니다. 손주도 한 번 안 보여주니. 며느리가 출산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바쁘고 유진이도 애 보느라 정신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한 번 가도 되는데. 그러자 아들은 곤란해했습니다. 좀 나중에요. 장모님도 와 계시고 유진이도 몸조리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 오면 불편하잖아요. 맘 편히 모시죠.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편할 수는 없겠지만 아들 이야기만 들으면 자신이 꼭 며느리를 괴롭히러 가는 듯 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러냐 하고 말았겠지만 손주가 태어난 지 몇 달인데 코빼기도 안 비추는 것은 무척 섭섭했습니다. 너희는 아무리 그래도 애기도 안 보여주니. 내가 시집살이나 시키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1시간 거리에 살지만 남보다도 못 보며 사는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시집살이를 시킬래야 시킬 시간도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기회 봐서 애기 데리고 한번 가던지 할게요. 장모님 가시면 어머니가 한번 오시던가요. 제 마음 이해하시죠? 아들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어머니로선 섭섭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결혼하면 자기 가정이 우선이지만 이렇게 부모를 남처럼 대하고 처갓집만 신경 쓸 줄은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들이 웬일인지 백 씨에게 전화를 해서는
다음 날 방문을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뭐, 내일 온다고? 그런데 그 통보가 무척이나 갑작스러웠죠. 하필이면 요 며칠 몸이 좋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엄마 애기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내일 잠깐 시간 내서 갈게요. 내일? 아, 혹시 다음 주에 오면 안 되고? 아, 모처럼 시간 뺀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쭉 일정이 있어요. 그리고 2주 뒤에 엄마 생신이잖아요. 미리 가서 밥도 먹고 하려고 해요. 아직 2주나 남은 생일을 미리 당겨서 챙기겠다는 아들. 이틀 전부터 배가 아파서 외출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던 백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오면 뭐라도 챙겨줘야 하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다고 애 낳고 명절에도 안 왔던 아들 며느리가 오랜만에 온다는데 다음에 오라고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일 언제 오니? 오전에 갈게요. 밥은 바깥에서 먹죠. 알았어. 전화를 끊고 백 씨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들 며느리를 맞으려면 약을 먹고 일찍 자두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복통이 좀 나아질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10시쯤 됐을 때 아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고, 잘 지냈어? 애기 좀 보자. 잘 지내셨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 백 씨는 아들 며느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침 안 먹고 나왔어요. 배고프네요. 이따가 갈비 먹으러는 오후에 가고. 우선 아침 겸 점심 좀 차려주세요. 아들은 짐을 내려놓자마자 밥부터 찾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기도 했고 몸도 좋지 않아 특별히 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생일이니까 외식을 하자길래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서둘러 있는 반찬으로 밥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아들 며느리가 오면 명절이기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곤 했는데 이번만큼은 그러질 못했죠. 그래도 며느리 출산했다고 혹시 몰라 아침 일찍 미역국을 푹 끓여냈습니다. 급히 뒤지니 냉동실에 고등어 반토막이 있어 그것도 튀겼고 말이죠. 차린다고 차렸지만 그래도 밥상이 조금 초라해 보이긴 했습니다. 미역국, 생선, 김치, 파래무침. 백씨 혼자 있을 땐 이마저도 차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오니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며칠 전부터 배가 좀 아프고 몸이 안 좋아서 장을 못 봤어. 차린 건 없어도 미역국에 말아서 좀 먹어. 애기 낳았는데 미역국 한 번 못 끓여줬네. 맛있겠는데요, 뭘. 아들은 출출한지 얼른 밥상 앞에 앉았지만 며느리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식사하셨어요? 난 아침 먹었지. 생선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유진이 먹으라고 하고. 생선을 집으려는 아들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배고프지 않아? 얼른 먹어.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는데 며느리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배 안 고파. 나중에 나가서 갈비 먹을게. 그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끓인 거야. 미역국이라도 한술 떠봐. 백 씨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끓인 국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맛있어. 그러자 며느리가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고 몇 술 떴습니다. 왜 입맛에 안 맞니? 백 씨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 생선이나 다른 반찬에는 손도 안 댄 상태였습니다. 아니에요. 다 먹었어요. 애기 좀 보고 있을게요. 그러더니 눕혀놨던 아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아들이 식사를 마치자
백 씨는 남은 미역국을 싱크대에 버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동안 거실엔 아들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 씨가 상을 다 치우고 다시 거실로 갔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죽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백 씨가 괜히 눈치가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오기 싫다는 걸 아들이 억지로 끌고 왔나 싶을 정도였죠. 솔직히 며느리가 머뭇거리더니 드디어 입을 뗐습니다. 손주 데리고 온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런 밥상을 내주실 수 있는지 너무 서러워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거의 흐느끼며 말하는 며느리. 백 씨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호화스러운 밥상은 아니었지만 지금 상황에선 최선을 다해서 차려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반찬도 새로 해주신 것도 아니고 어머니 먹던 거 그대로 내오신 거잖아요. 그렇긴 해도 반찬통에서 접시에 덜어서 먹으니 더러운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백 씨는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미역국은 넣은다고 새로 한 거고. 이거 생선도 방금 구운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적어도 고기 반찬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빠는 저희 집 가면 엄마가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줘요. 그런데 저는 손주도 낳아드렸는데 시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그건 여태 백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에 와도 한 번도 먹는 것에 소홀히 해본 적 없었고 며느리 일 한 번 안 시키고 오기 전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으니 억울했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어제 저녁에 장을 못 봤어. 미리 온다고 얘기했으면 나도 더 차려줬지. 제가 뭐 거한 대접하라는 게 아니라요. 딸랑 미역국 하나 끓여주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절 무시하시는 걸로밖에 안 느껴져요. 여보, 진정해. 며느리는 큰 모욕을 당한 듯이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지만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서운한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사위라고 늘 백년 손님 대접해주는데 어머니 손자 낳아준 며느리한테 먹던 반찬 꺼내서 주시는 건 무슨 경우예요? 그쯤 되자 백 씨도 화가 났습니다. 분명히 바깥에서 밥을 먹는다길래 준비하지 않았던 건데 그게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것도 몸이 안 좋으니 다음 주에 오라고 한 걸 아들이 우겨서 온 것인데 말이죠. 그리고 백년 손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공평한 걸 좋아하면 며느리도 백 씨에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 너는 친정에 가는 만큼 우리 집에 올래 그럼? 너희도 나를 사돈 내 만큼 챙기면서 그런 소리 해라. 그리고 너는 시엄마 생일이라고 빈손으로 와서는 도대체 뭘 해줬길래 며느리 대접 안 해준다고 투정이야. 그렇게 따지면 아들이나 며느리도 백 씨에게 미역국 정도는 끓여줘야 맞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애 낳았다고 아픈 몸 이끌고 국 끓인 보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이 더 황당했습니다. 생신 선물은 우리 선율이 아니에요? 손자를 가리키며 말하는 며느리.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처음 본 손자가 어째서 백 씨의 생일 선물로 둔갑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이렇게 홀대를 하세요? 그런데 백 씨는 반대로 며느리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너희는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나한테 대접을 운운하니? 그리고 니네 애를 니네가 낳아놓고는 왜 나한테 생색을 내고 있어? 그러자 며느리가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손자잖아요? 그리고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며느리는 입 꼭 다물고 살아야 하나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있으면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써 찾아온 며느리한테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시집살이? 이게 시집살이니? 며느리살이지. 그렇게 애써야 오는 거면 이제는 차라리 오지 말어. 나도 너희 오면 힘들어. 명절이고 생일이고 그냥 나 혼자가 편하겠다. 며느리 눈치 보여서 숨도 못 쉬겠어. 나도 안 갈 테니까 너희도 이제 오지 마. 며느리는 그 소리에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들은 그 꽁무니를 쫓아나갔습니다.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정말 백 씨가 며느리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며느리가 작정을 하고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모와 며느리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건 백 씨가 젊었을 적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백 씨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이렇게 욕먹을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한마디 거들지도 않고 보고만 있던 아들에게도 서운했습니다. 백 씨가 가는 것도 싫어하고 지들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하며 이해하려고 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에게 오지 말라고 하고 난 후에도 백 씨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홧김에 말하긴 했지만 이 상황 자체가 불편하고 괴로웠죠. 그리고 다음날 백 씨는 맹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며칠 배가 아프다 했는데 이 나이에 맹장 수술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에 갈 땐 마침 딸도 바빠서 이웃 친구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언니, 배도 안 아팠어? 어떻게 며칠을 약만 먹고 버텨? 그냥 배탈 난 줄 알았지. 그나저나 나 이제 가볼 건데. 아들이라도 부르지 그래. 뭘 불러? 분명 지 누나가 말했을 텐데 전화 한 통 없는 놈을. 딸은 수술 후에 잠시 병원에 들렀다 갔습니다. 아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텐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게 앞으로 오지 말란 소리는 왜 했어? 꼴랑 미역국 끓여줬다고 뭐라 그러는데 그럼 어떡해? 그건 언니 며느리가 심하긴 했어. 그것도 언니 생일이라고 온 거라면서. 우리 며느리는 그래도 와서 미역국은 끓여주던데. 백 씨도 그게 여전히 속상했습니다. 근데 오지 말라고 한 거는 언니가 잘한 거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은 그러면 더 좋아한다니까? 그 말을 내뱉은 백 씨는 이렇게 괴로운데 그게 며느리가 좋아하는 말이라니 황당했습니다. 당연하잖아. 꼴 보기 싫은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얼씨구나 하지. 설마 싶었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심장이 벌렁벌렁 했을 것 같았으니 말이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그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쯤 뒤 백 씨의 생일 당일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생일 파티 해야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나오세요. 오랜만에 데이트도 하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백 씨의 생일 겸 수술 후 회복한 기념으로 외식을 하자며 불렀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맞춰서 딸이 사는 동네에 갔습니다. 딸과 만난 백 씨는 동네에서 유명한 소고기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딸과 즐겁게 식사하며 대화하니 기분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런데 딸이 식사를 하다 말고 백 씨에게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서준이가 입던 옷 주려고 성민이네 집에 다녀왔거든. 아들네에 다녀왔다는 딸.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들었어. 올케가 하는 말. 무슨 말? 누구랑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 그래서 세상 편하다고. 연락도 안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러던데 시어머니가 그 말 해주길 기다렸대. 좀 대들었더니 시집살이에서 해방됐다고 너도 해보라고 막 그러면서
친구랑 통화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더라고. 시집하고 이렇게 연 끊으면 너무 좋겠다고. 백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지 말라 그러면 며느리들이 좋아할 거라는 걸 들었지만 실제로 자신의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길들이기 나름이라고. 자기가 울고불고 하면서 다시 한번 시댁 가자고 하면 이혼한다고 그랬대. 근데 그걸 막 웃으면서 말하더라고. 백 씨는 먹던 숟가락을 상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저히 음식을 넘길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러고 갔던 게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그것까진 모르겠고. 어쨌든 무슨 꿀팁 전수해주듯이 말하고 있더라고. 이제 명절에도 친정만 가면 된다면서. 내가 듣고 있는 건 모르고 계속 떠들길래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왔어. 성민이한테 한 소리 할까 하다가 괜히 또 시집 식구가 괴롭힌다고 그럴까봐 참았지. 엄마 여태 계속 속상해 했잖아. 딸의 말처럼 백 씨는 아들 며느리를 그렇게 보낸 뒤로 맘 편히 지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연을 끊고 살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며느리에겐 기쁜 일이었다는 게 상처였습니다. 사람이기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순 있어도 그걸 마치 자랑하듯이 친구와 웃고 떠들었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새빨개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속상해 하지 말어. 그냥 올케랑도 연락하지 말고.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엄마도 올케랑 했어. 잘 지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사실 엄마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켰어. 나도 며느리 입장이지만 그렇게 팔자 좋은 며느리 요새도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집 사줘. 명절에 일도 안 시켜. 찾아오지도 않아. 그런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무튼간 나도 요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속상해서. 성민이 그놈도 엄마 수술했을 때 오지도 않았잖아. 오지 않은 건 그렇다 치고 연락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게 다 이혼이 무서워서였던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엄마가 좋은 핑계 만들어준 거지. 아주 얼씨구나야. 딸의 말을 들은 백 씨는 딸의 말처럼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살기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온 백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명 오지도 말고 연락도 말라고 했던 엄마가 전화를 하니 아들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엄마, 어쩐 일이세요? 백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말이 심했던 것 같아서 유진이 데리고 한번 와. 엄마가 제대로 밥 차려주고 싶어서 그래.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꼭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안 보고 살 수는 없잖니. 그리고 우리 소중한 손자도 보고 싶기도 하고. 아, 아들이 머뭇거리는데 백 씨가 모른 척 밀어붙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와. 알겠지? 네, 알겠어요. 아들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아들이 조금만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다음에 보자 하고 전화를 끊었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백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왔니? 내가 지난번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앞으로 우리 며느리 대접 잘하고 엄마랑 딸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내보려고 마음먹었다. 백 씨의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 모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유진이 너도 이제 나를 친정엄마처럼 생각해. 알았지? 오늘 고기 반찬 했는데 어서 먹어. 안내. 성민이가 그러던데. 유진이 네가 불고기를 그렇게 잘한다며. 네. 진짜 맛있게 잘해요. 그래? 그럼 다음에 너희 집 갈 테니까 나도 한번 해줘. 궁금하다.
다음에요? 그래. 말 나온 김에 다음 주에 갈까? 아니면 너희가 다음 주에 또 와도 되고. 자주자주 보자.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 다음 주요? 그렇게 자주는 못 오죠, 엄마. 아들이 한마디 했지만 백 씨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왜? 바쁘니? 그것도 그렇고요. 너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럼 유진이 너만 와. 알겠지? 너는 일도 안 하니까 바쁜 일 없잖아. 여자들끼리 놀자. 아, 애기 때문에요. 에이, 당연히 애기도 데리고 와야지. 우리 손주? 백 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백 씨가 눈치 보지 않고 말하니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가 쩔쩔맸습니다. 백 씨는 끝까지 모른 척했고 집에 가려는 아들 며느리를 한참 붙잡고 저녁 늦은 시간이 돼서야 아쉬워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며느리만 오라고 했지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 씨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 몸 아프다며? 아, 네. 어쩌냐? 그럼 마침 오늘 그 근처 갈 일 있는데 들릴게. 네? 왜요? 왜긴?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시어머니가 들여다보는 게 당연하지. 며느리는 무척 떨떠름해했습니다. 언제는 다신 보지 않을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치대는 시어머니가 이상한 듯 했습니다. 아니요. 안 그러셔도 돼요. 아주 불편한 티를 팍팍 냈지만 백 씨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살뜰하게 챙기는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할 수는 없었죠.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왜 그러세요? 뭐가? 아니, 왜 요즘에 자꾸 오시고, 유진이한테도 오라고 전화하시고. 아, 왜긴 우리 며느리 보고 싶어서 그렇지. 내가 며느리가 둘이냐, 셋이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예뻐하는데 왜 그래? 그게 아니라, 꼭 괴롭히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뭐, 괴롭히다니? 내가 여태 잘 못 챙겨준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번에 유진이도 서운해 했잖아. 그래서 나는 며느리 챙겨준 것밖에 없어. 그게 싫으니? 아, 그건 그런데요.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불편하겠죠, 유진이도. 뭐가 불편해? 오면 밥 차려주고, 가면 같이 수다도 떨고 그러는데,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간질을 해? 이간질이라뇨. 그냥 유진이가 불편해 보여서 그렇죠. 하나도 안 불편하고 아주 사이 좋으니까 걱정 말어. 아들도 며느리도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던 때보다 더욱 괴로워 보였습니다. 1년에 두어 번 보는 것도 싫어했으니 이렇게 자주 보는 것에 질색을 하는 게 당연했죠. 아 참, 이번 명절에는 차례 지내려고. 그리고 백 씨는 그런 복수 아닌 복수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주말에 아들네 찾아가 과일을 먹으며 말하자 아들도 며느리도 펄쩍 뛰었습니다. 백신의 가족은 원래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말에 무척 놀랐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차례를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만 안 하면 좀 그렇잖아. 남들 다 하긴요. 요즘에는 차례 잘 안 지내죠. 그래? 유진아, 너희 친정도 차례 안 지내니? 아, 지내긴 하는데. 사돈네도 차례를 지낸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부터 지내자고. 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들이 화를 내자 며느리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에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그러자 백 씨도 목소리를 바꾸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너희 싫은 건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엄마만 아들 대접, 며느리 대접 해줘야 하니? 나도 며느리살이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안 하던 짓 좀 하면서 살려고 한다. 유진이 네가 말하던 시집살이가 이런 거 아니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각자 역할 하자는데 뭐가 문제야? 아들과 며느리가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너희 배려한다고 바쁘면 오지 말라고 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찾아오지도 않았어. 근데 그런 게 다 소용없었고 오히려 욕만 먹으니까 나도 남들 하는 거 다 해보고 욕 먹을란다. 그렇게 말하고 백 씨는 아들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백 씨는 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에 어버이날인 거 알지? 우리 며느리가 해주는 밥 좀 먹어보자. 불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며 저녁 6시까지 갈게.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요. 누가 보면 내가 너한테 해코지라도 한 줄 알겠다. 원래 며느리가 생신상도 차려주고 어버이날에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들 그러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뭘 자꾸 죄송하다고 하니? 그냥 서로 도리 지키면서 살자. 알았지?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에게서도 사과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째서인지 다신 보지 말자고 하는 말에는 꿈쩍도 안 하던 아들 며느리가 오히려 가까이 지내자니 직업을 하는 게 우스웠습니다. 이러는 것을 보니 그저 배려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자니까 죄송하다는 소리를 무척 쉽게 들었습니다. 그게 참 우스운 한편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들네가 오거나 백 씨가 찾아가는 것도 무척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라 자신이 언제까지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아들 며느리도 충분히 후회하길 바랐습니다. 백 씨는 그렇게 며느리와의 전화를 끊으며 웃음 짓는 동시에 한숨을 쉬었습니다.